자, 지난 시간에 봤던 도시개발법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 약 6개 중에 5개 이상은 충분히 맞는 문제였었거든요. 그 중에 비례율이라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문제풀이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본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법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행 규칙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한 번 시험 문제 났던 거고 그동안 30몇 년 동안에 그래서 요번에 또 한 번 난 거거든. 그래서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문제풀이 할 때 기본적인 거로 설명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5개 내지 6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작년도 6문제 중에서도 3개 정도만 접근할 수 있었고 올해도 6문제 중에도 열심히 공부했어도 3개 문제밖에 접근 못하는 그러니까 정비법은 주제라고 해도 3개고 안 해도 2개는 맞아요. 3개 중에. 그러니까 정비법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만 찍어가지고 몇 개만 정리하는 이런 내용이지 정비법을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건 공법에서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가진다는 어려운 줄 알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부 안 하는 거 알거든? 그러면 좀 쉬운 문제들만 골라서 내면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 딱 공부해야 된다고 이거 점수 따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가장 실무에서 많이 써먹는 재개발 건축에 관한 건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는 뒤지게 어렵게 내가지고 결국 수험생들이 포기하게 만든다면 이거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진짜 뭐가 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텐장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왔다 막 포발라버리는 이거 진짜 심각한 출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벌써 언제야 10년 이상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합격성을 줄여버릴까라는 논리에서 접근합니다. 자, 합격성을 줄이려고 하는 게 맞을까? 그건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절대평가로 되어 있죠. 60점만 넘으면 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안 되겠어. 아무리 시험 문제 어렵게 내도 사람들이 자꾸 공부하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건 한도에 부딪혔어. 이제 뭐 하자? 배주도 않는 문제를 내면서 줄이려고 해도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상대평가를 가지고 뽑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명 정도 뽑으면 우리나라에서 적당한 공인중개사 배출 인원이 될까? 연간 15,000명 정도만 배출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매년 2만 명이 넘게 납니다. 재작년부터는 3만 명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바꿔버리면 어차피 점수제로 잘라버리면 딱 잘릴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지금 합격률이 얼마라고 했죠? 최소한 합격하는 인원수로 보면 2만 명 이상 된다 그랬잖아.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15,000명으로 팍 줄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응시자들이 전부 다 당연히 불만을 갖죠. 뭐야 이렇게 인원을 줄이고 있어. 그럼 또 그게 정권한테는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조삼모사식으로 가는 겁니다.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니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은 건데 결론은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하면 되죠? 합격자를 줄여버려. 그래서 몇 명만 붙이면 돼. 제가 볼 때는 정권에서 현재 보고 싶은 건 이 정부에서는 약 10,000명만 붙였으면 좋을 거야. 10,000명만 붙여. 절대평가에서 10,000명만 합격하게 만들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인원수가 팍 줄어들잖아. 그래 놓고는 몇 명 뽑겠대? 15,000명 뽑겠다. 그럼 사람들이 뭐죠? 확 어렵지. 야, 10,000명밖에 못 뽑는데 지금 15,000명 뽑는데 좋은 거죠. 반발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만 명 뽑는데 15,000명 뽑겠다. 당연히 반발하죠. 따라서 기준을 팍 낮춰가지고 10,000명 뽑다가 15,000명 뽑는 거하고 2만 명 뽑다가 3만 명 뽑다가 15,000명 뽑는 거는 전혀 다르거든요. 정책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어차피 이 다스리다 보면 백성을 다스리다 보면 그런 식으로 다 위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인원수를 줄이기 위한 작업은 꾸준히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경향은 자꾸 높아지고 있다.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국가 정책으로 다 자기들이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든지 합격자를 줄이는 방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다 보면 되지도 않는 문제. 이게 공인중개사가 풀을 문제가 아닌데 애올 것도 아닌데 되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을 확 문제를 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합격을 줄이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중요한 걸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지엽적인 문제, 귀퉁이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거 그런 걸 내버림으로써 합격률을 줄여버리겠다는 정의죠. 옛날에는요 중요한 걸 내면서 좀 어렵게 냈었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붙어. 워낙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온 전략이 뭐다? 진짜 되지도 않는 전략인데 싸가지 없는 전략이 바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트. 이건 전혀 생각도 안 할 부탁. 거기를 같은 걸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그건 찍는 확률밖에 안 되잖아. 그럼 5문제 중에 5개 지문 중에 찍어봤자 25%밖에 더 됩니까? 그따위로 다 나오는 전략들. 이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공인중개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애우지 않고 되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만 애우게 만드는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현재 우리 공인사 시험의 문제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하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은 일정한 숫자는 계속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증 안 되니까 이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가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이제 한번 시험 돼서 바로 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또 과도기적이잖아. 시간을 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부터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아직은 발표가 안 됐으니까 지금같이 현재 진행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 법은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보도록 합니다. 여기 보죠. 내가 이룬 꿈은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꿈이 된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고 있죠? 드림, 어떤 드림? 공인중개사 합격이란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뭐 한다?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뤘어. 내가 이룬 꿈에서 꿈을 이뤄놨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뭐라죠?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 뭐. 근데 쟤도 붙었네? 쟤도 붙었네? 내가 볼 때는 쟤 별 볼 일 없는데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처음 붙었어? 나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분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꿈을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보고 야 우리 엄마도 저렇게 시험도 붙고라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는 또 다른 꿈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 나도 한번 시험 볼까?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별로 머리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시험 붙었거든? 나도 한번 해볼까? 새로운 그 다음에 꿈을 준다. 이게 소중한 꿈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꿈으로서 다시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된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체적인 체계도 도시개발법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복잡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결론만 얘기하죠. 도시개발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개발법은 뭐 하는 법이다? 자, 일단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즉 그냥 논과 밭만 있는 이런 평지에다가 싹 까뭉개가지고 새로 개발해서 땅으로다가 새로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바로 뭐죠? 무에서 거기다 개발되는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반면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미 건축물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개발돼 있죠? 그걸 다시 부시고 무르다 만들어버리고 다 철거하고 다시 뭐 한다? 거기다 건물을 또 새로 져가지고 새 건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뜻이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여기다 지금 이거 쓰질 않았네. 그죠? 이건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원래 약자는 도시 정비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냥 정비법 부르는데 약자로 도시정비법.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건축물이 있더라.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뭐죠? 다 철거합니다. 철거해요. 무르다 만들어버려. 그래 놓고 거기 있는 걸 다시 건물을 새로 새 건물로 다 지어서 주자. 이게 바로 유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없던 거에다가 새로 도시를 개발한다면 정비법은 이미 건물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불량화 돼 있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새로 짐으로써 도시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정비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하고 성격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정비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건물이 있었는데 때려부시고 새로 지차하는 거하고 없던 데다가 조성한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간단하고 정비법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비법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한번 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다? 어느 법이든지 제일 먼저 용어정의가 나옵니다. 이 용어정의는 기본 중에도 기본이겠죠. 어렵지 않아? 어려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끝나고 나면 지금 5분 매일 정리 노트 하는 거 있죠. 자, 뭐만 보겠다 이번엔 용어들만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용어들 하죠? 지난주에 정비법과 관련된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용어 정의들은 지난주 먼저 했었어요. 오늘은 건축법에 관한 걸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택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중요한 용어들만 먼저 정리하는 게 지금 5분 매일 정리 노트에 들어있죠. 그럼 여기서는 지난주에 왔던 건데 용어 정의가 어디 들어있다? 여기 들어있어. 그래서 용어 정의 여기서 이번에 한 문제 났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용어 정의하는 게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자 이건 넘어가고 두 번째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뭐부터 한단다? 계획 같은 걸 먼저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항상 뭘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청사진을 그려내는데 그게 다 뭐로 나타나죠? 계획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계획은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도시 및 주거경 정비 기본 방침. 이게 뭐냐면 국토교통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정비 사업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까? 부산에서는 안 합니까? 하죠. 광주에서는 안 합니까? 하죠. 저 대전에서는 안 합니까? 하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 사업이라는 건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세월이 흘러버리면 당연히 나타나지. 그거 안 나타날 수가 없어. 건물이라는 거 쳐놓고 한 3, 40년 지나 보십시오. 다 노후 불량화 됩니다. 그럼 그렇게 밀집된 지역만 철거하고 거기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 사업은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주로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다 있을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 사업이라는 걸 시행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도시 및 주거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수립하는 겁니다. 누가 수립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죠. 저거 10년 단위로 10년 될 때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중간 5년 됐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걸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방침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나왔으면 각각 자기 관할구역 어디 관할구역이 어디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6개를 관할구역을 한다. 기억납니까? 행정조직의 체계도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숙제는 썼고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 뭐가 나온다? 관할구역의 장,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명 있죠. 그중에 어느 지역만 빼고 군수 날이 있는 지역만 빼고 군 지역만 빼고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 시 이 5군데에서는 뭘 수립한다? 도시 가운데 점 찍고 주거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건 뭐 하는 게일까? 자, 시골인 군에서는 수립하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군은 그렇게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그런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군에도 있긴 있어요. 어디 있죠? 보통 읍지역들. 무슨 군, 무슨 읍. 이 읍은 그 군 중에서도 가장 번화가 있는 지역이죠. 보통은 군청이 있는 지역이 보통 읍지역입니다. 읍에 가보면 읍내장 있잖아.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 우리 오빠가 가는 장이 무슨 장이죠? 읍내장이잖아요. 그럼 읍에 가봐. 그럼 여기 상가들도 밀집돼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 허름한 단독주택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기는 정비사업이 시행될 만한 지역은 있지만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지역? 전반적으로 시골 지역이고 그런 도시와 같이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얼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군 지역은 빼고 나머지 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특광, 특시, 특도, 시라는 5군데 지역에서는 도시점 주거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여야 한다 말이야. 그래서 기본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온 거죠? 여기는 사실 서울특별시 지도거든요. 서울특별시 도시점 주거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수립되겠죠. 그걸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앞으로 장차 우리 서울특별시에 노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 있고 그런 지역을 장차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그 청사진 장차 이렇게 하겠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야.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 희망사항이 뭐로 나타난다? 도시점 주거경 정비 기본 계획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거기를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같은 게 드러나요. 원칙적으로 장차 요 지역이 서울특별시 중에 요 지역이 장차 정비사업에 시행될 예정구역이다. 정비 예정구역.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이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드러난다? 바로 기본계에서 드러나고 그중에 순서도 나타나. 여기는 언제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걸 할 것이고 여기는 언제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건지 이 순서도 거기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들여다보면 뭐 한다? 내가 이런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이런 땅을 가서 뭔가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투자할 것이냐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지? 기본계획 보고 확인하고 어디가 먼저 이루어지지? 그것도 확인하고 그런다면 투자할 만한 장소가 여기다 저기다를 찾을 수 있는 것 무슨 계에서 드러난다? 기본계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제 기본계에서 서울특별시 여기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저 달동네가 있는 지역이 있고 여기 허름한 동네들이 있고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40년 전에 지은 아파트 단지가 있고 5층짜리 그 주공아파트 이런 게 있더라. 그럼 이런 지역들이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이다라고 어디서 드러났어? 기본계에서 이런 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아파트 단지가 제일 급해야 돼요. 왜요? 붕괴 우려갈 때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아파트부터 이제 뭐 들어가자? 정비 사업을 시행하자 이 말이죠. 그럼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뭘 지정해야 돼?
정비 사업이 시행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해야 그래야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었죠. 똑같아요.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여기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그 관할, 여기는 구청장이야. 관할 구청장이 이 아파트 단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합니다.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아까 희망사항은 뭐였었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이런 식으로 정비사업을 하겠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기본계획에서 드러난 것이고 이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이 정비계획은 이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에요. 원칙적으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을 들여다봤더니 아 괜찮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거기다 뭘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하고 정비를 지정하자. 근데 저기 정비계획 이반이라는 말 썼죠. 저 이반이라는 말은 초안을 작성한다는 뜻이죠. 그럼 뭐 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절차 있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절차는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반이라는 건 초안 작성하는 거, 확정 짓는 건 결정 절차 합쳐서 수립 절차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먼저 이반하고 그걸 보고 우선 결정권자가 정비계획 지정권자가 그걸 들여다보고 괜찮아? 결정하면서 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결국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원칙적으로 정비계획도 같이 고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때 여기다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정비계획도 같이 고시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그래서 뭐죠? 정비사업에 들어가자. 이제 나머지는 다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예요. 그럼 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여기도 똑같이 사업 시행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하지? 사업 시행자. 이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다? 바로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비사업 조합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명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 조합. 근데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뭘 먼저 구성해야 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이 조직을 먼저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추진회를 먼저 구성하는 거죠. 그럼 추진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회가 조합 설립하기 위한 과정을 자기들이 밟아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진회 구성 먼저 조합 설립인가 나중 이렇게 서서 사업 시행 중에 제일 중요해. 그럼 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 시행자가 할 일은 뭘까? 바로 요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아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받으면 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계획? 무슨 계획? 기억나요? 무슨 계획?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사업 시행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들고 시장군 수석에게 인가받으러 갑니다. 그때 인가받는 걸 뭐한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고 인가권자들이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 여기까지 쭈루룩 하고 넘어가요. 하여튼 뭘 하고 먼저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라. 자, 인가 받았어. 그럼 뭐 하면 되죠? 그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비 사업을 크게 나눈다면 우리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나눈다면 등산으로 생각해봐. 어느 산을 올라가려면 먼저 계속 오르막길이죠. 물론 중간중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결국은 전반적으로는 계속 오르막길이죠. 정상에 올라서야 그다음부터 무슨 길이다? 내리막길이죠. 그럼 여기 정비 사업에서 정상에 올라서는 게 어디일까? 바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는 것. 이게 바로 여기 정상에 올라서는 절차가 되는 겁니다. 즉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으려고 뒤지락 올라온 거야. 언제부터? 아까 여기 정비계획 입안해가지고 정비계획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 정해지고 그죠?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하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이 쭉 올라가는 게 계속 오르막길이고 이제 뭐까지 가야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받아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인가받았으니까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업 시행계 인가 못 받으면 사업 시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클라이막스, 우리 등산의 하이라이트, 산정상에 올라선 겁니다. 이제 야호 한번 하고 이제 뭐죠? 뒤져라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 먼저 해야 됩니다. 인가 받았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가? 아니야. 필요한 조치들이 몇 가지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들. 첫째는 뭐죠? 시공자 선정이 되죠. 물어볼게요. 사업 시행자하고 사업 시공자하고 같아요? 시행자, 시공자. 처음에는 그 구분이 잘 안 돼. 왜? 이런 거 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시행자란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업 주체, 즉 시행자라고 봅니다. 사업 시행자. 시공자, 그중에 건설 공사만 행하는 자. 실제로 벽돌 같은 거 싸고 철공 콘크리트 같은 거 거기다 넣고 하는 이 공사하는 사람. 이분을 시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시공자는 건설 공사만 행하는 자를 우리가 시공자라고 부르자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실제로 건설공사는 시공자 선정해야 되잖아. 그죠? 이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면 철거하고 새로 짓을 사람이 누군지 시공자 선정이라는 걸 하여야 한다. 당연히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시공자 선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임시거주소를 설치하자. 무슨 말입니까? 특히 이 임시거주소는요. 모든 정비사업에서는 다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달동네를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럼 철거되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나가주셔야 됩니까? 나가야 철거하죠. 살고 있는데 거기다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어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원래 포크레인 말은 회사 명칭이에요. 그 포크레인이 우리는 포크레인인데 그렇죠. 영국에는 포크레인을 만들어내는 그 굴착기를 만들어내는 회사 명칭, 그 회사 이름이 그냥 우리가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던데 사실은 굴착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종전에는 굴삭기라고 했었어요. 종전은 굴삭기. 2020년부터 굴착기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제 굴삭기라는 말 안 쓴다. 굴착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요 임시거주소를 설치하기 위한 그거는 모든 사업에서는 다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낡아빠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분들 보고 나가 계셔야지. 그래야지 새로 부시고 짓지. 거기서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가서 그 굴착기로 다 부셔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안에 다 돌아가시라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들어주는 공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냥 가라면 되지. 잠깐만 나가 계셔요. 이거 새로 만들게요. 한 3년 걸릴 거니까 나가 계셔요. 어디 가야 되는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알아서 나가서 사셔요. 그걸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어디? 서울역 지하도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 이거 임시거주소 설치는요. 정비사업의 종류가 원래 3가지가 있어요. 자, 무슨 사업? 도시 및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에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정비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첫째는 달동네 같은 데서 시행되는 사업들. 그걸 뭐라 부른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허름한 동네 우리가 뭐로 그러죠? 많이 들어봤을까요?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진행됩니다. 반면에 공동주택에 밀집되어 있는 노블령 거치물이 있는 지역들, 아파트 같은 거 주로 이런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 3가지 사업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그러고 정비사업에는 3가지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면 달동네, 허름한 동네, 재개발 사업, 아파트 재건축. 바로 이렇게 3가지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요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있죠. 이 2가지 사업만 우리 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들, 철거되는 주택에 있는 소유자하고 또 하나 세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들, 이분들이 그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임시 거주시설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하라고 법에다 명시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법에다 명시했습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그 국가하고 지방자치한테 야, 니들이 갖고 있는 저 시설 좀 우리가 이 철거되는 사람들 나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한 2, 3년만 쓸 테니까 좀 빌려달라. 그걸 요구하면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땅도 거기다 임시주택을 지려고 하니까
그 땅들 니들 거 좀 쓰자 하면 국가나 지방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거절할 수 없고 그때 사용료 배부료도 면제한다. 돈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걸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재건축 사업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의무적으로 설치해줘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부자 동네거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로 보시면 되고 이 재건축 사업은 다 부자 동네입니다. 서울 같은 데 보세요. 재건축하는 아파트 기분가가 얼마입니까? 한 15억씩은 기본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15억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 그분들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당연히 아파트 철거하려면 그 사람들 나가서 몸을 쓰는 건 필요하죠. 그거 법에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우리 정비법에는 명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어떡하죠? 통상은 전세자금 같은 걸 융자세내 주죠. 1인당 5억, 10억 같이 이렇게 주죠. 공짜 아니에요. 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거야. 사업비에 그 이자 나가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너희들 저 아파트 구해서 거기 전셋집 그런 데 들어가 있으래요. 그럼 나중에 아파트 다 짓고 나면 다시 일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건 법에서는 도와주는 규정이 없고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만 이 임시거주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도와주기 위한 규정들을 따로 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뭐도 있다? 취득 또는 사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수용 또는 사용이란 말이 있었죠. 수용 또는 사용하고 여기 취득 또는 사용하고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달라요,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 자, 먼저 취득이란 용어,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법적으로 본다면 취득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협의 취득이라는 게 먼저입니다. 항상 어떤 할 때는 협의 취득을 먼저, 협의야. 협의해서 취득하는 걸 먼저 하고 협의 취득 다음에 뭐 들어간다? 강제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떤 땅 같은 걸 강제로 사들이는 거는요. 아무한테나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니 저 땅이 내가 마음에 들어. 저거 내가 사야 되겠어. 근데 저 토지주가 나한테 절대로 안 판대. 나 어떻게 사면 돼? 수용해버리면 되죠. 강제로 사버리면 되지. 그럼 보상비 강제로 주면 되죠. 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땅이나 다 강제로 지가 사서 지 땅 만들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까? 공익사업에서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강제로 강제로 남의 토지나 건축물 같은 걸 강제로 살 수 있는 권한은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만 가능하다?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수용에 관련된 법이 무슨 법이 되냐? 법이 있어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법이 있더라. 그럼 공익사업을 위하는 말을 맨 앞에 써놨잖아. 무슨 뜻이다? 남의 땅을, 남의 토지나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내가 강제로 취득하고 싶으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에서만 인정해 주겠다?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사업에서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률 제목 맨 앞에다 공익사업을 위한 이란 말이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정할까?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이 판정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야? 내가 볼 때는 공익사업이야.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저 토지 등을 수용해서 거기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난 누굴 찾아가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가서 뭐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님, 내가 여기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요 절대로 제 영리 목적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위한 공익 목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공익사업임을 인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합니다. 그럼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검토해보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진짜 공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을 빙자한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건지 그걸 검토해보죠. 해봤더니 진짜 공익사업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즉 네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합니다. 이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간단한 얘기야. 사실은 뭐라고?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 사실을 국장이 관부에다가 고시해 주는 것. 그게 사업 인정 및 고시죠. 그럼 그게 왜 필요하죠? 바로 그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관부에 고시하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이 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 등을 그 해당 부지에 있는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 수용하기 위한 권한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한다? 내가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는 게 우선이고, 그럼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나오는 이 정비사업은 공익사업일까 아닐까? 영리목적일까요? 공익사업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영리목적입니다. 왜요? 아니 아파트 저거 재건축 재개발할 때는 돈이 되니까 하지, 돈 안 되면 누가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돈 안 되면 안 해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영리목적 같잖아. 근데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영리목적이 될지 모르지만 원래 법의 목적은, 이 정비사업의 목적은 뭐죠? 바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음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정비사업은 왜 한다? 한마디로 말하시오. 뭐 한다고? 공공 목적을 달성하는데 바로 뭐 한다? 바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뭐 하려고? 도시 기능의 회복. 이미 건축물이 노화되어 있으니까 도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음으로써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무슨 목적?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해서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뭐 할 수 있다? 그래, 남의 땅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수교란 말 썼는데 여기는 취득이란 말을 썼어요. 이 취득이란 말. 그럼 이 취득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두 가지.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협의 취득은 뭐죠? 토지주하고 먼저 협상을 합니다. 모든 수용의 과정에서는요, 수용권자는 함부로 그렇다면 무대뽀로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수용 절차는 먼저 한다? 협의부터 먼저 하랍니다. 토지주 만나가지고 제가요 당신의 땅을 부득이 이렇게 사가지고 이런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보상비 얼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받으시면 좋겠는데 받으실래요? 협의부터 하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토지주들은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국가로 해서 내가 줄게,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 근데 대부분 뭐죠? 얼마 줄 건데요? 부터 묻죠. 저 평당 10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뭐 장난합니까 지금? 주변의 시세들만 해도 지금 거래돼도 300만 원씩 파는데 무슨 100만 원 준다고 합니까? 안 팔아요. 아이 필요 없어요. 그럼 150만 원 드릴게요. 아이 필요 없다니까? 180만 원 드릴게요.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 협의부터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이 그래 얼마 든다고? 그럼 200만 원 줘. 그럼 내 도장 쓸게. 아 알았습니다. 200만 원 드릴게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100만 원 손해볼게. 200만 원 줘. 도장 빵빵 찍었어. 그게 무슨 취득? 협의 취득입니다. 먼저 항상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 취득에서는 협의 취득이 항상 전제가 먼저 됩니다. 협의 취득도 하란 얘기야. 근데 일정 기간 동안 협의했는데 토지주하고 더 이상 협의가 안 돼. 금액의 차이는 계속 남아있어. 안 돼. 이건 백날 해봤자 이건 협의 안 될 것 같아. 그때부터는 뭐로 들어간다? 강제 취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강제 취득할 때는 뭐 하는 거죠? 더 이상 보상 협의가 안 되면 그 사업 시행자는 누굴 찾아가야 되냐? 그 토지가 있는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거기를 찾아갑니다. 어딜 찾아간다? 토지 수용 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토지 수용 위원회 찾아가서 사업 시행자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요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저 땅을 사들이려고 토지 수요자가 상당 기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토지주가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원에서 얼마 드리는 게 적정한지 가격 좀 결정해 주세요 라는 걸 신청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걸 재결 신청이라고 부른다. 예, 용어들이 참 어려워. 아까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건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고 그걸 관부에다가 고시한다. 예, 사업 인정 및 고시. 그게 있어야 수용권이라는 게 발동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럼 수용권을 발동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협의 취득부터 하기 때문에 먼저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협의했는데도 절대 그 사람이 팔지 않겠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들어간다? 강제 취득. 그럼 강제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저 사람 보상비 얼마 주면 좋겠는지 객관적으로 좀 정해주세요 라는 걸 신청한다. 그럼 토지 수용에서 얼마 드리라고 결정이 나오죠?
그걸 재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결 결정이 있으면 그걸 보고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둘이 같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뭐 하죠? 사업 시행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들어도 되겠는데 저는 찬성. 그랬더니 토지는 뭐라죠? 야, 이 금액이 이게 금액이냐? 나 반대. 그럼 어떻게 하죠? 안 된 거죠. 재결 결정에 대해서 한쪽에서 반대해버려서 안 되면 그때는 두 단계 다시 올라가. 누구한테?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떤다? 행정심판이라는 걸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니까 소송,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해서 거기서 얼마 드리면 좋겠는지 금액 결정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로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금액이 결국은 재판에 가가지고 판사가 얼마 드리라고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게 확정된 금액이에요. 그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봐도 법원에다 공탁금 걸어버리고 그냥 깔아뭉개버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은 협의 취득을 먼저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됐다 할 수 없이 강제로 사버리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는 게 강제 취득인데 요 중에 요 강제 취득만 따로 뭐라 부른다? 요걸 우리가 흔히 수용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수용이에요. 결국 취득이란 말과 수용이란 말을 다시 정리하면 취득이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취득이 원칙이야. 취득이 맞아요. 왜? 협의 취득, 강제 취득을 합친 게 항상 절차는 두 단계를 다 거쳐야 되니까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강제로 취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이 맞아. 그리고 이건 강제 취득은 특별히 그중에 수용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수용법이라고 그랬어서 토지수용법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죠. 그때 수용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수용이라는 말이 좀 너무 거부감이 많아지죠. 왜? 강제로 사들인다는 감이 가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를 주라.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게 토지 등의 개발과 관련된 보상비를 주는 것들. 그런 법이다. 그래서 취득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수용 또는 사유인데 여기는 취득 또는 사유는 말을 쓰는데 저는 이게 더 최신적인 용어고 더 맞다. 그렇게 봅니다. 수용자는 이제 없애버려야 돼. 뭐가 맞다? 취득이라는 말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어쨌든 사업시행의 조치로서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 여기 사업시행기 인가까지 받았는데 아직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 거 아니죠? 뭐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뭐 받았다? 사업시행기 인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번 내용 보세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분담금, 제일 중요한 게 분담금이야. 얼마 나쁘고 더 나려가는 거지? 왜냐하면 종전했던 아파트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그 새로 짓는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 국가가 부담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까? 시행자가 부담합니까? 아니걸랑요. 누구 거야? 여러분 거잖아. 부시고 새로 짓잖아. 비용 누가 내야 돼? 여러분들이 내죠. 여러분들 주택 때려부시고 새로 져서 여러분께 새로 주겠다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그때 여러분들이 부담하려면 분양 대략적인 얼마 정도 분담금이 들어갈 거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럼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갈 거고 그중에 여러분들 분담금은 얼마입니다. 또 물어보죠. 총 공사비가 5천억이면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분담금도 5천억이죠? 다 합치면 아니걸랑요? 그렇게 안 나와요. 조금 줄어요. 왜 줄죠? 아니 공사비가 5천억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이 부담할 금액이 5천억이 아니라고? 뭐가 있을까? 보통은 일반 분양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즉 조합원 분양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분도 있죠. 다시 말하면 종전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줄 것만 아파트 짓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짓죠. 왜? 용적률이라는 게 더 증가되면서 종전에는 여기 1000세대였는데 용적률에서 1500세대를 짓겠대요. 그럼 500세대는 남잖아. 1000세대는 종전에 100% 다 분양 시작했으면 분양 시작한 사람한테 1000세대 주고 100% 분양 시작했으면 1000세대 줘야 되죠. 90% 했으면 900세대만 주고 그럼 나머지 남는 것들 있잖아. 더 져가지고 남은 것들. 이거 뭐죠? 흔히 일반 분양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그게 3억짜리라면 일반 분양할 때 분양하는 사람들은 3억입니까? 아니야. 3억 3천, 3억 5천 더 비싸게 받죠. 왜냐하면 일반 분양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던 원래부터 있던 권리가 아니고 외부 있던 사람이니까 조금 더 비싸게 받죠. 또 먼저 여기 있던 조합원들에게 좋은 아파트부터 먼저 줍니다. 그죠? 남양이고 좋은 것들 있죠. 이걸 먼저 줘. 입지가 좋은 것들. 그리고 남는 것들이 일반 분양 대상이에요. 가격도 더 비싸면서 어쩔 수 없이요. 기득권을 보여야 되잖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더 우선권을 줘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양 신청할 때 계략적인 총
개발비는 이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분담할 금액은 대략 요 정도 될 겁니다라는 분담금의 추산액이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요 정도 아닌데 이 정도 분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걸 그걸 통지합니다. 그 분양신청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양신청하려면 계략적인 분담금의 추산액 및 분양신청 기간을 그 안에 있는 토지등록소에 통지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그걸 공고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 현문제에서 뭐가 났더냐? 거기 토지등록소에 통지할 내용하고 그 지역에서 발행된 일간신문에 공고할 내용하고 공통적인 거 어떤 게 같은지 그 공통적으로 해야 될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시험 문제를 개빡다 같은 걸 냈습니다. 사실은 그거 얼마 전에 한 번 시험 문제 냈던 거거든요. 근데 애울 게 되게 많아요. 한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 있고 이것도 10가지 되는 건데 이걸 다 어떻게 애운다? 부분되는 것까지 다 애우자? 참 싸가지 없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기출문제 냈던 건데 그거보다도 한 단계 더 들어서 좀 전에는 이런 건 어디에 포함된다 정도인데 지금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들 다 고르시오라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양쪽을 다 알고 있을 때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만만치 않죠? 어쨌든 요 계략적인 분담금 이런 거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분양 신청하기 전에 먼저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는 것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게 통지사항이고 어떤 게 공고사항인지 그거 나중에 기본서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번에 구분해놨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어. 이 중에 1000세대가 있었는데 900세대는 분양신청했고 100세대는 분양신청 안 했어. 보통 안 하는 사람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 분양가가 너무 비쌀 거라 같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평형이 여기 앉죠. 나는 혼자 살거든. 그럼 몇 평이면 돼? 한 21평이면 족하지 않나? 혼자 살면? 그런데 여기다 다 35평 이상만 분양한대. 아, 그렇게 큰 거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뭐에다 쓰려고 혼자. 그죠? 괜히 집 돈도 없는 데다 맨날 은행 이자만 집어넣다 보면 끝날걸.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분들은 빠져나가 안 해. 특히 제일 많은 게 너무 분양가가 비쌀 때 은행 대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요새 은행이자 한 7, 8%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하겠죠? 나는 차라리 돈 받고 떠날란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1000세대 중에 900세대만 분양신청했고 100세대는 결국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분양신청 들어온 900세대 있잖아. 이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줄 건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시 그려냅니다. 그게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라 이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이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건 종전했던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미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에게 당신한테는 이렇게 만들어줄게. 당신한테 이렇게 만들어주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대로 관리하고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관리처분을 작성해서 역시 또 시장은 수정에 인가받으러 갑니다. 자, 여기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일반 분양할 것도 거기 포함되겠죠? 일반 분양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시장 수정에 가져가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럼 시장 수정이 살펴보고 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괜찮겠는데? 알았어 너 그렇게 해도 돼. 사업 시행제 때 너 그렇게 해도 돼? 관리처분계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해버리면 관리처분계 인가고시라는 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죠? 아파트 단지에 뭐가 붙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파트에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습니다. 무슨 뜻이다? 여기 부실 거니까 나가라는 뜻이다. 이 소리예요. 관리처분계 인가까지 나면 이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가고 새로 짓는 공사에 들어가는 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프랜카드가 붙으면 그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뭐라고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형 선고. 즉 기존 건축물 이제는 철거에 들어간다. 그 3, 40년 동안 정들었던 아파트 이제는 부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에 경축 관리처분계 인가라는 프랜카드 붙으면 좀 이따 가보세요. 사람들 다 진짜 새로 그 전세 같은 거 찾아가지고 다 떠나버리고 거기는 밤중에 가보면 불 꺼진 아파트가 돼버립니다. 근데 100% 다 불 꺼지는 게 아니죠. 가보세요. 몇 집은 아직 다 나갔는데도 몇 집은 아직 불 켜진 집들이 있어. 안 나간 사람들 있죠.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아직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 분양신청하는 사람들 있죠. 돈 주고 내보내야 되잖아. 근데 보상협의가 안 끝났어. 그러면 아직은 그분은 나가지 않아도 돼. 아니 보상비도 안 받고 나가라면 서울역 지하도로 가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또 100% 다 나가는 거 아니고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그 분양 대금에 대한 나중에 떠날 때 그 돈 받는 거
즉 청산금 받아야 될 그 현금 청산해야 될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완료되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쨌든 사람들은 나가는 게 관리적인 인가고시가 다 나가기 시작하고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 기준어점을 철거했죠. 그럼 다 부셨으니까 새로 지어야 되죠. 새로 짓는 거 시공. 시공 끝났다. 제대로 지었는지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대로 동시에 관리처분기 인가받은 대로 사업시행 계획서와 관리처분기 인가받은 그 내용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검사하는 걸 뭐라 부른다? 준공인가라고 그러고 준공인가가 끝나고 나서 그래 공사 끝났어요 라고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공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즉 공사하려고 고시는요. 인가받은 대로 공사가 제대로 끝났다는 걸 고시한 거지 그렇다고 사업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사업 안 끝났죠. 뭐가 남았어? 자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아까 약속했잖아. 너한테는 몇 돈 몇 호, 너는 몇 돈 몇 호, 너는 몇 호 몇 호 주겠다고. 아까 약속한 대로 뭐가 된다? 관리처분기 인가받은 대로 약속한 대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이상 없는 건축물을 넘겨주는 절차를 뭐라 부른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요구가 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한 다음 날 그 새로운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은 언제란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혹시 2천만 원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1차까지 할 때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 자, 원래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물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물건들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거 이런 걸 보통 물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은 크게 보면 자, 크게 보면 세 수로 나눠져요. 첫째, 점유권, 두 번째, 소유권, 세 번째, 제한물권. 다시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눠지고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사권 있고 담보물권은 그다음에 담보물권은 뭐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더라. 그중에 질권은 동산에만 설정되는 거니까 부동산은 유치권하고 저당권이라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쭉 정리할 거야.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그때 물권이란 이 권리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변동하는 것, 소유권의 변동은 뭐 하면 된다?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 권리가 이전하는 거지 서로 간에 매매계약만 체결했다 해서 소유권이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채권이고 계약만 체결하는 채권이고 물권 변동은 즉 소유권이라는 권리 변동은 그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부동산에서는 권리가 이전하는 이런 효과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니야. 아직 등기도 안 했는데 뭐가 먼저 이루어졌어? 소유권이 먼저 이전합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 한다? 민법에서 나중에 배워. 아직 등기도 안 했는데도 권리가 이전하는 이런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규정했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어. 원래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그 소유권이 이전하는데 권리가 이전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한 그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이때 소유권 이전한다고 법률에서 따로 규정했다면 그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부르고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으면 아직 등기부상 정리가 안 됐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새로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날 취득하더라고. 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은 이전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아직도 옛날 구닥다리 이 아파트로 돼 있어. 즉 이렇게 아파트는 새로 다 지었는데도 아직도 등기부는 옛날 거로 돼 있죠. 자, 새로 여기 분양받은 사람 이 아파트 자기 거라고 소유권 등기 새로 해야 되나 해야 돼?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합니까?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 지체 없이 돼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날 소유권 취득했죠. 그때부터 지체 없이 다시 등기라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등기라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 뭐란다? 청산금 징수지급이라는 절차가 이루어지면 정비사업은 이렇게 해서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간단히 정리하고 정비사업은 이런 것이요 라는 걸 보도록 하죠.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온다? 용어 정의가 쭉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니까 정리하실 것. 자, 계획부터 수립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국장이 수립하고 전국의 정비사업은 이렇게 하라 라는 국가 정책 방향이죠. 그래 놓고는 자기 지역에서 군을 뺀 나머지 도시적들, 관할구역 중에 군을 뺀 나머지 도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어디 밀집돼 있고 장차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면 좋을까라는 밑그림, 바로 도시적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에서 들여다봤더니 이 아파트가 제일 심각해. 여기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러면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정비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되죠? 누가 하지? 사업 시행자부터 정해지겠죠. 그럼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라. 그럼 인가 받았으면 인가 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잖아. 잠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들, 먼저 공사를 실제로 행할 시공자도 선정이 되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들이 나가서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취득 또는 사용도 할 수 있다. 강제로 사들이거나 필요한 옆에 있는 땅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절차들이 있더라. 그래 놓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분양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분양 신청하세요. 분양 신청 받았죠. 분양 신청 한 사람 안 한 사람 나눠지죠. 그럼 분양 신청 하신 분들에게 아는 사람은 현금 청산에 떠나보내고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한다.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일반 분양할 것도 거기 포함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걸 관리처분 계획을 한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인가받고 이제 고시가 되면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간다. 그럼 사람들을 다 나보내고 기존 건축물 철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게 시공. 다 끝났어?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 인가라는 검사를 하고 이상 없어? 공사하려고 고시하면 공사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공사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뭐가 남았죠? 아까 약속한 대로 관리청에서 너 몇 돈 몇 호, 너 몇 돈 몇 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넘겨주는 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어야 되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에 다음 날 새로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에 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아직 등기부상으로는 옛날 거로 돼 있으니까 새로 등기부 정리해야 되죠? 그걸 소유권 등기라고 하고 등기 끝나면 받을 돈 받고 줄 돈 줘. 즉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값어치와 새로 받은 대지건축물의 값어치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 차이만큼을 주거나 받아야 된다. 그걸 청산금 징수 지급이라는 절차가 있더라. 그러면 정비사업은 이래서 다 끝난다. 이게 정비법이에요. 자, 중요한 내용들 다음 시간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